네,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6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진 우리은행의 전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은행의 본점인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제 전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전 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렸고요. 이것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돈을 인출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동생과 함께 공모를 해서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의 이 횡령액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 직원인 형에게는 징역 13년, 그리고 동생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동생과 형에게 각각 이 추징으로서 323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14억이라고 했는데 323억씩이면은 조금 더 많잖아요, 추징액이. 그것은 해외로 빼돌린 돈까지 더해져서 이 추징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네, 횡령한 돈을 찾아내고 기존에 알려졌던 614억 원보다 그리고 더 많은 707억 원을 횡령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횡령액을 93억 2천만 원 정도를 더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소장에 추가해달라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 주장은 만약에 이 93억 원이 공소장이 추가돼서 변경되지 않으면 1심 선고가 나고 1심 선고가 나면 제3자에게로 흘러들어간 돈을 다시 찾아오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네. 변경을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 즉 공소장에 어떠한 이 범죄 사실을 기재를 하려면 범행 방법이 특정돼야 되는데 일부는 특정되지 않았고 또 범행 방법이 같아야지 이것을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네. 범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다른 건으로 하라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추징액이 보니까 무려 647억여 원이거든요. 제대로 추징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 318억 정도가 지금 투자해서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한 절반가량 정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금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전시 형제가 부모나 지인 등 한 24명에게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르면 1심 선고가 나고 나면 이 제3자에게로 흘러들어간 돈을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사실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돈이 흘러들어갔을 때 제3자가 범죄로 인한 금액인지 알았거나 아니면 몰랐어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거나 무료로 이것을 취득을 했다면 제3자에게도 몰수를 추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 유사한 사건으로 여성 격리가 한 120억 정도 가량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횡령하면서 나누어줬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법원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제3자로부터는 추징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게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 때에만 제3자로부터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럼 대기업은 미리 이렇게 다른 횡령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이번 경우에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만약 1심 선고가 나고 나면 제3자로부터 추징을 다시 받아올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이제 검찰 쪽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자, 그러니까 형제나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지금 189억 원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판례가 없다 보니까 받을 수 없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단 없겠네요. 한 번도 이제 법상으로는 받을 수가 있는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르면 네. 피해자의 피해가 굉장히 커야 돼요. 회복 불가능해야 되는데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소송으로서 이 돈을 네.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간 경우에도 과연 부패재산 몰수법에서 제3자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요건인 피해 회복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우리은행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금융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금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횡령 범죄를 적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환수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서 환수율이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피해 회복도 어렵지만 네. 이게 이렇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범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피해자에 가는 것이고 수익이 돌려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범죄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이러한 이제 범죄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철저하게 이제 보통은 자산과 관련되어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고 환수뿐만이 아니라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개선 방안 마련을 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 얘기한 것도 이들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갖는다면 감옥에 다녀와서도 이제 계속 떵떵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이 횡령이 발각이 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받았다고 네. 하거든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단의 재정관리실에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떠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가압류라든지 이렇게 지급이 유예된 금액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급 유예된 금액을 나중에 다시 지급을 할 때 그 계좌를 본인의 개인 계좌로 정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공단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갖고 온 거죠. 네. 첫 번째 날엔 1,000원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거의 3,200만 원 정도 가량도 이제 이체를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46억 정도로 횡령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단이 22일에 알았어요. 그리고 23일에 월급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22일에 알았을 때는 이 직원이 연차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을 발각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지급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이 계좌에 이 직원 계좌에 26일에 가압류가 되었고 네. 아직 가압류가 되기 전이니까 규정상 근로기준법상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 계좌가 가압류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급한 이 월급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23일에 지급이 되고 26일에 가압류되기 전까지는 인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돈을.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인출했다면 그 부분은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어요. 계곡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혜 그리고 조연수의 결심 공판이 열렸고요. 검찰 쪽에서는 법정의 최고형인 사형을 부영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무기징역을 부영했죠. 네, 이제 법조계에서는 사형까지 구형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의 구형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고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사고사를 위장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을 했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또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엄벌해야 된다라면서 사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재판에서 아무래도 쟁점은 직접 살인에 해당하는 자기에 의한 살인인지 아니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의 여부였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는 간접 살인으로 본 겁니까? 이게 원래는 지난번 공판이 결심 공판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결심 공판이 이번으로 미루어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검찰에 자기한 살인이냐 부작위한 살인이냐를 한 번 더 이제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물론 그날 이 피고인 신문이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이 얘기하기로 검찰은 일단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자기에 의한 살인이 섞여 있는 범죄이긴 한데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우연하게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살인이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물에 뛰어들었고 선행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 물에 들어오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작위한 살인도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살인 그리고 직접 살인 모두 다 이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결심 공판에서 이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이 최후 진술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가 많은 관심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본인의 아이처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내가 왜 피해자를 살인했겠느냐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는 얘기를 했고요.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강압적인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예전의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공황장애까지 있다 이런 본인의 사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제 강압을 했다. 검찰 쪽에서 강압을 했고 눈물을 보이기까지도 했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똑같이 얘기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과 그리고 실제로 내려지는 이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구형과 이 선고는 보통 이제 구형이 더 높고요. 선고가 구형보다는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은 그 재판장에 따라서 다른 형벌이 내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범행의 방법이라든지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네. 그러면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의 양형 인자가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가중, 즉 범죄의 동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방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18년에서 20년의 징역이라고 양형 기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살인 미수 2건의 살인 1건이지만 이제 피해자가 1명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과 아무래도 이슈가 됐던 게 가스라이팅, 심리를 교묘하게 움직여서 한 살인이었잖아요. 앞서서 보니까 자기 부작위도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판례가 거의 없잖아요. 이번 사건을 봤을 때 비슷한 인재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 부작위한 살인과 자기한 살인 이렇게 섞여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자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등을 떠민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네. 특히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심리를 조정을 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그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법조인들은 부작위한 살인으로 검찰이 기소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법원이 자괴한 살인을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유형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지배로 인해서도 자괴한 살인 같은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단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1층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람에게 강제추행에 더해서 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 우선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총 3번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2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아파트 1층에서 그리고 1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상가 1층에서 그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주거에 침입을 해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 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침입도 인정되고 강제추행도 인정돼야지 성폭법에 따른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서는 주거침입 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네. 주거침입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통상적인 방법, 이거는 예를 들면 뭐 문을 뜯고 들어간다거나 이러한 범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걸어 들어간 이런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네, 주거침입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3월에 보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주거침입에 관한 법적 해석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번 사건도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원복집 사건은 도청을 하는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네. 식당 주인은 도청하는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청하려는 목적인 줄 알았으면 식당 주인은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초원복집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설사
주거 평온이 해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올해 3월에 바뀐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아무런 평온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설사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왔을 거면 나는 저 사람 못 들어오겠을 거다라는 네. 마음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들어오는 거에서의 문제가 없다라는 네. 그렇다면 주거 침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라는 특성, 즉 예를 들면은 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네. 들어올 때 어떤 범죄적인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설사 범죄의 의도를 갖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침입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해당 장소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네. 아니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지가 구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 공용 현관부터 비밀번호라든지 카드를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주거 침입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관, 극장 아니면 뭐 백화점 이런 곳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을 특별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곳은 주거 침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주거 침입 판결이 바뀌고 나서도 네. 전 연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원래 본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서 아파트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간 경우는 주거 침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해당 장소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네.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곳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